이봐, 아가씨, 이런 건 애들이 마시는 게 아니라고. 차가운 액체가 담긴 유리잔이 눈앞에서 사라졌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투박하고 커다란 손이었다. 손가락 마디마다 험악한 문신이 새겨져 있었고, 약지에는 해골 모양의 은반지가 번쩍였다. 목소리는 술과 담배에 찌든 듯 걸걸했고, 조롱의 기운이 노골적으로 묻어났다. 이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방금 전까지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칵테일. 블루 하와이안은 이제 시끄러운 음악과 현란한 조명 아래서 거대한 체구를 자랑하는 남자의 손에 들려 있었다. 남자의 이름은 스파이크. 이 클럽의 어두운 구석을 지배하는 작은 갱단의 두목이었다. 그의 뒤로는 비슷한 차림의 무리들이 키득거리며 이쪽을 구경하고 있었다. 수연의 눈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두려움이나 당황의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깊은 피로감과 희미한 짜증만이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그녀는 그저 이 모든 소음에서 벗어나 조용한 휴식을 원했을 뿐이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은 그녀가 계획했던 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라스베이거스의 밤은 뜨거웠고 클럽 엘리시움의 내부는 그 열기를 증폭시키는 거대한 용광로 같았다. 심장을 때리는 베이스 망막을 자극하는 레이저 조명, 값비싼 향수와 알코올 냄새가 뒤섞인 공기. 이수연은 이 모든 혼돈의 한가운데 바의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차림새는 클럽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몸의 선을 따라 부드럽게 흐르는 단순한 검은색 원피스, 거의 하지 않은 듯한 옅은 화장, 그리고 질끈 묶어 올린 머리. 주변의 다른 여성들이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온갖 치장을 한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그녀는 마치 화려한 그림 속에 들어온 이질적인 그림자 같았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그녀가 원했던 바였다. 익명성. 누구의 시선도 끌지 않고. 그저 이 거대한 소음 속에 자신의 존재를 녹여버리는 것. 지난 몇 달간 지겹도록 이어진 긴장과 고요함. 피와 화약 냄새 대신 의미 없는 소음과 사람들 사이에 열기가 필요했다. 제707 특수임무단 소속으로. 그녀의 삶은 극단적인 긴장과 그보다 더 위험한 정적의 연속이었다. 이번 휴가는 그런 삶에서 잠시 벗어나기 위한 필사적인 탈출구였다. 그녀는 바텐더에게 칵테일을 주문했다. 가장 달콤하고 가장 현실과 동떨어진 색깔을 가진 것으로. 그렇게 나온 것이 바로 블루 하와이안이었다. 인공적인 푸른색 액체 위에 꽂힌 작은 우산과 체리는 그녀가 지금껏 살아온 세상과는 전혀 다른 평화롭고 안일한 세계의 상징처럼 보였다. 그녀는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파인애플과 코코넛의 달콤한 향이 혀끝을 감쌌다. 긴장이 조금은 풀리는 듯했다. 그래, 이런 것이 바로 평범한 삶이라는 거겠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임무도, 책임도, 생사의 기로도 없는 곳.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클럽 입구 쪽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거대한 덩치의 산에 6명이 무리를 지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클럽의 주인인 양, 춤추는 사람들을 거칠게 밀치며 길을 만들었다. 가죽 재킷과 찢어진 청바지, 위협적으로 부풀린 근육은 그들이 평범한 손님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수연의 시선이 무심코 그들에게 향했다. 훈련된 감각이 자동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시작했다. 6명. 리더로 보이는 자는 중앙의 가장 덩치가 큰 남자. 나머지는 그를 호위하는 형태로 움직인다. 복장은 자유롭지만 움직임에는 위계 질서가 있다. 일반적인 불량배 무리. 하지만 조직화되어 있고 폭력에 익숙하다. 잠재적 위협 요소. 그녀는 즉시 고개를 돌려 시선을 피했다. 쓸데없는 마찰은 피해야 했다. 그녀는 이곳에 문제를 일으키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저 조용히 술을 마시고 사람 구경을 하다가 해가 뜨기 전에 호텔로 돌아가고 싶을 뿐이었다. 하지만 스파이크와 그의 무리는 조용히 있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다. 그들은 바의 중앙을 차지하고 앉아 큰 소리로 떠들며 주변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었다. 몇몇 손님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자리를 피했다. 바텐더조차 그들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 애쓰는 기색이 역력했다. 수연은 그들을 무시하려 애쓰며 자신의 칵테일에 집중했다. 작은 우산을 손가락으로 빙빙 돌리며 머릿속으로는 다음 주에 제출해야 할 작전 보고서의 개요를 그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스파이크의 눈이 그녀에게 꽂혔다. 그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걸렸다. 혼자 앉아있는 동양인 여자. 작고 가냘퍼 보이고 무엇보다도 만만해 보였다. 그의 눈에는 완벽한 먹잇감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슬렁거리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뒤따르는 무리들의 기대에 찬 시선이 그의 등에 쏟아졌다. 그리고 그는 망설임 없이 그녀의 칵테일을 빼앗아 들었다. 다시 현재. 수연은 자신을 내려다보는 스파이크의 오만한 눈을 조용히 마주했다. 그의 눈에는 아시아인, 그리고 여성에 대한 뿌리 깊은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는 수연의 침묵을 두려움으로 해석한 듯 한술 더 떴다. 왜 그래? 아가씨 말이 없어. 오빠가 한 잔 사줄까? 그가 낄낄거리며 빼앗은 칵테일을 한 입에 털어 넣었다. 그러고는 빈 잔을 봐 테이블 위에 쾅 소리가 나게 내려놓으며 얼굴을 들이밀었다. 역한 술 냄새가 확 끼쳐왔다. 아니면 네가 나한테 한 잔 사줄래 몸으로 주변의 음악 소리가 순간 멀어지는 듯했다. 수연의 머릿속을 채우고 있던 마지막 남은 평화의 조각이 산산이 부서져 내렸다. 그녀는 조용히 그리고 아주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휴가는 아무래도 오늘로 끝인 것 같았다. 스파이크의 저속한 말이 역한 술 냄새와 함께 수연의 얼굴에 쏟아졌다. 그의 뒤에 있던 무리들이 음탕한 웃음소리를 냈다. 그들은 이 작은 동양인 여자가 겁을 먹고 울음을 터뜨리거나 혹은 굴욕감에 얼굴을 붉히며 어쩔 줄 몰라 하는 반응을 기대했다. 그것이 그들이 늘 보아왔고 즐겨왔던 약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으니까. 하지만 이수연은 그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 그녀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혐오감도, 분노도, 두려움도 아니었다. 그녀의 눈은 마치 고장난 기계 부품을 살펴보는 엔지니어처럼 혹은 성가신 벌레를 관찰하는 생물학자처럼 차갑고 분석적이었다. 그녀는 스파이크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나지막하지만 클럽의 소음을 뚫을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유창하고 군더더기 없는 영어였다. You have 3 seconds to back away before you regret this conversation. 이 대화를 후회하기 전에 물러설 시간 3초를 주지. 순간 스파이크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의 무리들도 키득거리던 것을 멈췄다. 그들이 놀란 것은 위협적인 내용 때문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침착했다. 감정의 동요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마치 기계가 내뱉는 듯한 무미건조한 톤. 그것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종류의 자신감이었다. 스파이크는 곧 정신을 차렸다. 그는 자신의 영역에서, 그것도 부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조그만 계집애에게 조롱당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다. 그는 더 큰 소리로 비웃으며 굴욕감을 감추려 했다. 후회야, 정말 후회하게 될 쪽은 바로 너일 것 같은데. 아가씨, 그가 손짓하자 무리들이 한 걸음씩 다가와 수연을 중심으로 반원 형태로 에워쌌다. 이제 그녀가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완전히 차단되었다. 수연의 시선이 좌우를 빠르게 훑었다. 출입구까지의 거리, 장애물의 위치, 그리고 각 상대의 신체 조건과 예상 가능한 공격 패턴, 모든 정보가 그녀의 머릿속에서 순식간에 조합되고 해체되었다. 상황 악화, 위협 수준, 저급에서 중급으로 상향 조정, 교전 가능성 80%, 목표 여전히 교전 회피 및 현장 이탈. 그녀는 아직 움직일 생각이 없었다. 이곳은 적진의 한복판이 아니었고 이들은 제거해야 할 목표물이 아니었다. 그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동네 양아치들일 뿐 군인으로서. 특히 그녀와 같은 위치에 있는 군인으로서 민간인을 상대로 불필요한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 일이었다. 그녀의 인내심은 아직 바닥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는 사건이 바로 옆에서 벌어졌다. 수연의 차가운 태도에 더욱 화가 난 스파이크는 본보기를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겁에 질린 채 최대한 몸을 웅크리고 있는 한 커플을 발견했다. 누가 봐도 이곳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순진한 관광객이었다. 스파이크의 무리 중 가장 왜소하고 교활해 보이는 레드 렛이라 불리는 사내가 나섰다. 그는 리더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의기양양하게 커플에게 다가가 남자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뭘 꼬라봐, 새끼야. 남자는 화들짝 놀라며 당황한 얼굴로 더듬거렸다.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그냥 그의 아내가 겁에 질려 남편의 팔을 꽉 붙잡았다. 렛은 그 모습이 더 재미있다는 듯 여자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이 여자는 괜찮은데 오늘 밤 나랑 좀 놀지 그래. 악! 여자의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 순간이었다. 수연의 내부에서 무언가 딸깍하고 전환되는 소리가 났다. 지금까지 그녀를 억제하고 있던 마지막 빗장이 풀려버렸다. 그녀의 머릿속을 스치던 모든 계산이 단 하나의 결론으로 귀결되었다. 위협 요소가 비무장 민간인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함, 교전 회피 지침 파기, 최우선 목표 변경, 목표 민간인 보호 및 위협 요소 무력화, 최소한의 물리력 사용 원칙 준수, 신분 노출은 부차적 문제로 전화완, 그녀는 더 이상 휴가를 즐기러 온 관광객 이수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제707 특수임무단의 오퍼레이터였다. 눈앞에 무고한 시민을 보호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임무이자 그녀의 존재 이유 그 자체였다.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하지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게감이 실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 선한유압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클럽의 소음을 얼어붙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렛은 물론 스파이크와 그의 무리들 전체가 반사적으로 그녀를 돌아보았다. 겁에 질려있던 커플과 주변의 몇몇 손님들의 시선도 그녀에게로 향했다. 렛은 여자의 팔을 놓아주었지만 당황스러움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외쳤다. 뭐야? 이 미친년이? 스파이크는 이제 정말로 재미있다는 듯이 웃었다. 그는 수연에게로 천천히 걸어왔다. 이것 봐라. 아기 고양이가 발톱을 세우네. 그래서 네가 어쩔 건데? 흥!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수연을 완전히 뒤덮었다. 그는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움켜쥐려 했다. 그것은 명백한 물리적 공격의 시작이었다. 더 이상 경고는 무의미했다. 수연은 마침내 바 의자에서 조용히 일어섰다. 그저 일어서는 동작이었을 뿐인데 클럽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변했다. 구부정했던 어깨가 꼿꼿하게 펴지고 힘없이 떨군 듯했던 고개가 정면을 향했다. 편안해 보였던 자세는 언제든 폭발적인 힘을 낼 수 있는 견고한 전투 자세로 바뀌었다. 무엇보다도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피로와 짜증이 깃들어 있던 눈은 사라지고 오직 목표를 포착한 맹수의 차가운 빛만이 남았다. 그녀의 주변 공기가 얼어붙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스파이크와 그의 무리들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눈앞의 여자는 방금 전까지의 그 여자가 아니었다. 무언가 근본적으로 다른. 그들이 평생 한 번도 마주쳐 본 적 없는 종류의 존재가 그들 앞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위압감의 정체를 이해할 수 없었고 자존심 때문에 물러설 수도 없었다. 스파이크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향해 뻗어오는 그 찰나의 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시간의 흐름이 느려지는 것 같았다. 수연은 그 손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그 손을 기다렸다. 스파이크의 손이 마침내 이수연의 어깨에 닿았다. 질 나쁜 가죽 장갑의 뻣뻣한 감촉과 그녀의 부드러운 원피스 천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는 의도적으로 힘을 주어 그녀의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었다. 상대를 제압하고 통제하려는 포식자의 명백한 행위였다. 그의 예상대로라면 여자는 움찔하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거나 겁에 질려 저항해야 했다. 하지만 수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강철로 만들어진 조각상처럼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었다. 어깨에 가해지는 압력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이. 오히려 당황한 것은 스파이크였다. 그는 소나기에 잡힌 것이 사람의 어깨가 아니라 단단한 벽을 잡은 것 같은 이질적인 감각에 순간적으로 미간을 찌푸렸다. 이 작은 체구에서 어떻게 이런 견고함이 나올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왜 그래, 고양이 혀라도 먹었나? 스파이크는 자신의 당혹감을 감추기 위해 더욱 거친 목소리로 그녀를 조롱했다. 그의 무리들도 리더의 행동에 용기를 얻어 다시 시시덕거리기 시작했다. 저것 봐. 완전히 얼어붙었어. 꼴의 자존심은 있어서 울지는 않네. 스파이크, 그냥 호텔로 끌고 가버려. 그들의 저속한 말들이 수연의 귓가를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아무런 파문도 일으키지 못했다. 그녀의 정신은 이미 외부의 소음과 완벽하게 차단된 채 오직 눈앞의 상황을 분석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었다. 일시야 신체 접촉 발생. 적대적 의사 명확.
주동자 스파이크의 그립은 강하지만 상체가 앞으로 쏠려 있어 중심이 불안정. 오른팔에 체중이 실려 있어 역공에 취약. 2차 위협 렛은 주동자 좌측 후방 2m의 위치. 3차 위협 해머은 우측 전방 1.5m. 나머지는 방형 3m 내의 상계 전형적인 포위 대형이지만 개개인의 간격이 너무 넓고 협동 능력은 전무해 보임. 비살상 제압 프로토콜 확인. 최종 구두 경고 절차 개시. 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자신의 어깨를 잡고 있는 스파이크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다시 그의 눈을 마주했다. 그녀의 입술이 조용히 열렸다. This is your last chance. 이게 마지막 기회야.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평온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던 서늘한 금속성이 깃들어 있었다. Remove your hand, tell your man to back away, and walk out of here. 그 손을 치워 내 놈들에게 물러서라고 말하고 여기서 걸어나가. 스파이크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헛웃음을 터뜨렸다. 안 그러면 뭐 지배인한테 일러 바치기라도 하려고. 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No? 아니. 그녀의 시선이 스파이크의 손목, 팔꿈치, 그리고 그의 뒤에 서 있는 무리들을 차례대로 훑었다. 마치 정밀기계로 스캔하듯 정확하고 신속한 움직임이었다. There won't be anyone to cry to, because in approximately 5 seconds, your wrist will be dislocated, your elbow hyperextended, and 2 of your friends will be on the floor unable to breathe properly. The other 3 will follow within the next 10 seconds. This is not a threat. It is a tactical assessment of the immediate future. The choice is yours. 일러 바칠 대상은 없을 거야. 왜냐하면 약 5초 안에. 내 손목은 탈골되고 팔꿈치는 과신전될 테니까. 그리고 내 친구 2명은 바닥에 쓰러져 제대로 숨도 못 쉴 거다. 나머지 3명은 그 후 10초 안에 따르게 되겠지. 이건 위협이 아니야. 곧 닥쳐올 미래에 대한 전술적 평가다. 선택은 내 몫이고. 클럽 안의 모든 소음이 순간적으로 멎는 듯한 착각이 일었다. 스파이크와 그의 무리들은 얼어붙었다. 그녀가 내뱉은 말의 구체성과 전문성 때문이었다. 손목 탈골, 팔꿈치 과신전, 호흡 곤란. 그것은 싸움 좀 하는 사람이 내뱉는 허풍과는 차원이 달랐다. 마치 의사가 수술 계획을 설명하거나 정비사가 고장 원인을 분석하는 것처럼 지극히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뉘앙스를 풍겼다. 하지만 그들은 곧 이성을 되찾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눈앞의 여자는 키도 작고 몸무게도 자신들의 절반이나 될까 말까 했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대사로 허세를 부리는 게 분명했다. 스파이크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이 미친 여자의 버릇을 단단히 고쳐줘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런 미친년이 그가 어깨를 잡은 손에 더욱 힘을 주며 다른 손을 들어 올리는 순간이었다. 스파이크의 옆에 서 있던 무리 중에서 가장 덩치가 큰 해머가 먼저 움직였다. 그는 이 성가신 상황을 빨리 끝내버리고 싶었다. 닥치고 무릎이나 꿇어. 해머는 포효하며 수연의 반대쪽 어깨를 잇는 힘껏 밀쳤다. 건장한 남성이 작정하고 밀치는 힘이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몇 걸음 뒤로 비틀거리며 나가떨어질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수연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발은 마치 바닥에 뿌리라도 내린 듯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오히려 그녀를 밀친 해머가 자신의 힘에 밀려 뒤로 한 걸음 주춤 물러섰다. 그는 마치 벽돌담을 민 것처럼 자신의 손바닥이 얼얼한 것을 느끼며 경악한 표정을 지었다. 순간 갱단 전체에 침묵이 흘렀다. 그들의 머릿속에서 상식이라는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주변에서 이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던 사람들의 눈도 휘둥그레졌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스파이크는 자신의 소나귀에 잡힌 어깨와 꿈쩍도 않는 수연의 자세, 그리고 당황해서 물러선 해머를 번갈아 보았다. 그의 동물적인 감각이 마침내 비상 경고를 울리기 시작했다. 무언가 아주 잘못되었다. 수연은 마지막 경고가 무시당했고 2번째 물리적 공격이 가해진 것을 확인했다. 그녀의 눈에서 마지막 남은 감정의 흔적마저 사라졌다. 이제 그 눈은 차가운 렌즈처럼 오직 눈앞의 그 목표들을 조준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가 내뱉었던 전술적 평가의 실행 시간이 도래했다. 해머가 충격으로 뒤로 물러서는 바로 그 순간. 시간의 흐름이 뒤틀리는 듯했다.
클럽의 시끄러운 음악, 사람들의 웃음소리, 번쩍이는 조명, 모든 것이 배경으로 희미하게 물러나고 오직 이수연과 그녀를 둘러싼 갱단만이 선명한 초점 속에 남았다. 스파이크의 뇌는 방금 눈앞에서 벌어진 비현실적인 광경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수연의 어깨를 잡고 있었지만 이제 그 행위는 위협이 아니라 마치 구명줄을 잡듯 필사적인 느낌을 주었다. 그의 동물적인 본능이 외치고 있었다. 도망쳐라. 지금 당장. 하지만 이성은 그 본능을 비웃었다. 저 여자는 혼자다. 작고 가냘프다.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다. 속임수이거나 우연일 뿐이다. 그의 망설임은 치명적인 실수였다. 수연이 움직였다. 그녀의 움직임은 움직인다라는 단어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도 간결하고 빨랐다. 그것은 마치 섬광 같았다. 이전까지 강철처럼 굳어있던 그녀의 몸이 순간적으로 액체처럼 유연하게 변했다. 그녀는 스파이크가 잡고 있는 어깨를 축으로 삼아 몸을 살짝 더 회전시켰다. 동시에 그녀의 왼손이 번개처럼 솟아올라 스파이크의 오른손목을 감아쥐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가늘었지만 그 악력은 마치 강철 클램프가 조여드는 것 같았다. 으그! 스파이크는 손목을 관통하는 날카로운 통증에 짧은 신음을 뱉었다. 그는 반사적으로 손을 빼내려 했지만 수연의 손은 그의 손목에 용접이라도 된 듯 꿈쩍도 하지 않았다. 모든 일이 1초도 안 되는 사이에 일어났다. 수연은 잡은 손목을 놓지 않은 채 회전하던 몸의 관성을 이용해 그대로 스파이크의 팔을 비틀었다. 그녀의 오른 팔꿈치가 지렛대처럼 그의 팔꿈치 관절 안쪽을 파고들었다. 뚝! 뼈와 인대가 뒤틀리는 섬뜩하고 건조한 파열음이 울렸다. 스파이크의 입에서 비명조차 나오지 못했다. 그의 뇌가 고통을 인지하기도 전에 그의 오른쪽 팔꿈치 관절은 인간이 견딜 수 있는 가동 범위를 훌쩍 넘어 뒤로 꺾여버렸다. 과신전. 그녀가 예고했던 그대로였다. 딱 한 박자 늦게 그의 폐부를 찢는 듯한 고통의 비명이 클럽 전체를 뒤덮었다. 음악 소리마저 삼켜버릴 듯한 처절한 절규였다. 그의 거대한 몸이 균형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졌다. 수연은 그의 손목을 잡은 채 가볍게 몸을 옆으로 비켜섰다. 스파이크는 힘없이 바닥으로 처박혔다. 하지만 수연의 동작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쓰러지는 스파이크의 손목을 놓아주며 그 반동을 이용해 몸을 다시 반대쪽으로 회전시켰다. 그녀의 시선은 이미 다음 목표물인 렛과 스파이크의 비명에 놀라 굳어버린 또 다른 덩치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가 예고했던 제대로 숨도 못 쉴 두 명이었다. 수연은 바닥을 박차고 나아갔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낭비도 없었다. 마치 수백 번이고 반복 훈련한 교본의 한 동작처럼 정밀했다. 그녀는 먼저 얼어붙은 덩치의 명치 아래 인체의 급소 중 하나인 태양신경총을 향해 손날을 깊숙이 찔러 넣었다. 키역, 덩치는 숨을 들이쉬지도 내쉬지도 못한 채 눈이 뒤집혔다. 폐 속의 모든 공기가 강제로 빠져나가고 극심한 충격에 횡격막이 마비되었다. 그는 꺽꺽거리는 소리를 내며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수연은 그가 쓰러지는 것을 확인하지도 않고 몸을 낮추며 옆으로 미끄러지듯 이동했다.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려던 렛의 발목을 정확하게 걷어찼다. 약! 렛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졌다. 그의 등과 뒤통수가 바닥에 강하게 부딪혔단 덧쳤다. 충격으로 잠시 동안 시야가 하얗게 변했다. 이 모든 일이 스파이크의 비명이 시작된 지 불과 3초 만에 벌어졌다. 클럽 안은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다. 음악은 여전히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그 누구의 귀에도 들리지 않았다. 춤을 추던 사람들은 모두 굳은 채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바텐더는 입을 벌린 채 손에 든 쉐이커를 떨어뜨릴 뻔했다. 클럽의 경비원들조차 감히 끼어들 엄두를 내지 못하고 멀찍이 서 망견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갱단에 남은 3명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은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일방적인 제압이었다. 리더인 스파이크는 팔이 꺾인 채 바닥에서 고통스럽게 몸부림치고 있었고 가장 힘이 세던 해머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그리고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2명은 제대로 된 저항 한 번 못 해보고 쓰러져 있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이수연은 더 이상 인간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작고 가냘픈 몸으로
거구의 남자들을 장난감처럼 다루는 이해할 수 없는 존재였다. 그녀의 검은 원피스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고 얼굴에는 땀방울 하나 맺히지 않았다. 오직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만이 남은 목표물들을 조용히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가 내뱉었던 전술적 평가가 망령처럼 그들의 귓가에 맴돌았다. 약, 아주 좋아하네. 내 손목은 탈골되고 팔꿈치는 과신전 될 테니까. 그리고 내 친구 2명은 바닥에 쓰러져 제대로 숨도 못 쉴 거다. 소름 끼치도록 정확한 예언이었다. 남은 3명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같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도망쳐야 한다. 하지만 그들의 발은 공포 때문에 바닥에 달라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수연의 존재감이 그들의 모든 퇴로를 막고 있는 것 같았다. 수연은 천천히 남은 3명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다. The next 10 seconds have started. 다음 침초가 시작됐어. 그녀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다. 그것은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다음 10초가 시작됐어. 이수연의 목소리는 반가소해였다. 공포에 질려있던 나머지 3명의 갱단원들은 그 말을 신호로 마침내 얼어붙었던 몸을 움직였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다. 한 명은 본능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그녀에게 덤벼들었고 다른 한 명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 넘어졌으며 마지막 한 명, 해머는 주머니에서 다급하게 나이프를 꺼내 들었다. 이성과 전술이 마비된 혼돈 그 자체였다. 하지만 수연의 눈에는 그들의 모든 움직임이 느리고 예측 가능한 패턴으로 보일 뿐이었다. 가장 먼저 달려든 것은 무모한 용기를 낸 갱단원이었다. 그는 주먹을 휘두르며 괴성을 질렀지만 그 동작은 너무 크고 허술했다. 수연은 상체를 살짝 숙여 그의 주먹을 턱 아래로 흘려보냈다. 동시에 그녀의 오른손이 아래에서 위로 솟구치며 그의 턱을 강하게 올려쳤다. 장타창다, 이게 손바닥 전체가 아닌 손바닥 아랫부분의 단단한 부위를 이용해 충격을 집중시키는 기술이었다. 으억. 그는 혀를 깨물며 짧은 비명을 질렀다. 뇌가 두개골 안에서 심하게 흔들리는 충격에 그의 시야가 순간 암전되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두어 걸음 물러서더니 그대로 뒤로 쓰러졌다. 가벼운 뇌진탕. 더 이상 전투 불능이었다. 수연은 그가 쓰러지는 것을 보지도 않고 시선을 해머에게 고정했다. 그는 마침내 나이프를 뽑아들고 칼날이 그녀를 향하도록 움켜쥐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손은 공포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칼을 버려? 그러면 팔 하나로 끝날 거다. 수연이 마지막으로 경고했다. 하지만 극도의 공포에 휩싸인 해머에게는 그 말이 들리지 않았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발악하듯 소리를 지르며 앞으로 달려들었다. 그는 나이프를 마구잡이로 휘둘렀다. 훈련받지 않은 자의 전형적인 공격이었다. 위협적으로 보이지만 빈틈투성이었다. 수연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안으로 파고들었다. 나이프의 공격 방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자살 행위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칼날이 스쳐 지나가는 찰나의 순간을 정확히 계산하고 있었다. 그녀는 상체를 비틀어 칼날을 피하는 동시에 해머의 칼을 쥔 손목 안쪽으로 왼손을 밀어 넣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손목 동맥과 신경 다발이 지나는 급소를 정확하게 움켜쥐었다. 톡크윽 전기가 흐르는 듯한 극심한 고통과 함께 해머의 소나기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나이프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수연은 그의 손목을 놓지 않은 채 그대로 팔을 잡아 당기며 그의 몸을 회전시켰다. 그의 등 전체가 그녀에게 무방비로 노출되었다. 그녀는 다른 쪽 손으로 그의 목덜미를 제압하고 무릎으로 그의 허리 뒷부분을 걷어찼다. 해머의 거대한 몸이 균형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졌다. 수연은 그의 몸이 바닥에 완전히 닿기 전에 팔을 꺾어 등 뒤로 고정시켰다. 완벽한 체포 및 제압 기술이었다. 그는 바닥에 얼굴을 처박은 차에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한 명, 겁에 질려 넘어진 채 엉덩이로 기어서 도망치려던 마지막 갱단원이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출구를 향해 기어갔지만 거대한 그림자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수연이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완전히 전의를 상실했다. 그는 두 손을 들고 미친 듯이 고개를 저었다.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제발.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위협보다도 더 큰 공포를 자아냈다. 사이다 모멘트, 사이다 모멘트. 관객들이 가장 통쾌함을 느끼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클럽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 명의 작은 여성이 건장한 남성 6명으로 이루어진 갱단을 단 1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에 완벽하게 무력화시켰다. 그녀의 몸짓에는 분노나 증오 같은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오직 효율성과 정확성만이 존재했다. 마치 잘 짜인 군무 큰 우를 보는 듯 그녀의 모든 동작은 다음 동작을 위해 계산된 듯 유기적으로 이어졌다. 불필요한 힘의 낭비가 없었고 상대를 잔인하게 파괴하려는 의도도 없었다. 그녀의 목적은 단 하나, 위협 요소의 완전한 무력화였다. 바닥에는 6명의 남자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팔이 꺾인 채 신음하는 스파이크,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괴로워하는 2명, 뇌진탕으로 기절한 1명, 관절이 꺾인 채 제압당한 해머, 그리고 공포에 질려 항복한 마지막 1명까지. 그들 중 누구도 심각한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자존심과 오만함은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시하고 경멸했던 가장 연약해 보이는 존재에게 압도적인 힘의 차이로 굴복당했다. 이보다 더 큰 굴욕은 없었다. 수연은 마지막 남은 갱단원을 그대로 둔 채 바로 돌아갔다. 그녀는 아까 스파이크가 내려놓았던 빈 칵테일 잔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멍하니 서 있는 바텐더를 향해 말했다. 물 한 잔 부탁해요. 얼음 넣어서.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 6명의 남자를 쓰러뜨린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평온하고 담담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녀의 압도적인 통제력과 평정심은 그녀가 보여준 무력보다도 더 깊은 경외감을 불러일으켰다. 클럽 안의 모든 사람들은 깨달았다. 그들은 지금 전설이 탄생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물 한 잔 부탁해요. 얼음 넣어서. 이수연의 평온한 목소리가 정적에 휩싸인 클럽 안에 울려 퍼졌다. 그 목소리는 마치 마법 주문과도 같았다. 넋을 놓고 서 있던 바텐더는 화들짝 놀라며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깨끗한 유리잔을 꺼내 얼음을 채우고 정수기 레버를 당겼다. 그의 손이 너무 심하게 떨리는 바람에 얼음 몇 조각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물이 잔 밖으로 흘러넘쳤다. 그는 감히 수연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6명의 남자들이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이 클럽의 무법자처럼 행세하던 자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만든 장본인은 지금 그의 배에 앉아 태연하게 물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검은 원피스는 흐트러짐 하나 없었고 숨소리조차 고요했다. 바텐더는 물이 담긴 잔을 조심스럽게 그녀 앞에 내려놓았다. 마치 맹수에게 먹이를 바치는 조련사 같은 심정이었다. 수연은 가볍게 고갯짓으로 감사를 표하고는 잔을 들어 천천히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감각이 방금 전에 소란으로 달아올랐던 몸을 차분하게 식혀주었다. 클럽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주목하고 있었다. DJ는 언제 음악을 멈췄는지 부스 안에서 쥐 죽은 듯이 숨어 있었고 춤을 추던 손님들은 벽에 붙어 서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우락부락한 덩치의 경비원들은 그들의 직업이 무색하게도 감히 이 상황에 끼어들지 못하고 무정의로 누군가와 다급하게 연락을 취하고 있을 뿐이었다. 모두의 머릿속에는 같은 질문이 맴돌고 있었다. 저 여자는 대체 누구인가?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는 것은 이수연이었다. 그녀는 물을 마신 뒤 핸드백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냈다. 사람들은 그녀가 당연히 911에 신고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경찰을 불러 이 끔찍한 상황을 수습하려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긴급 통화 버튼으로 향하지 않았다. 그녀는 익숙하게 연락처 목록을 열었다. 화면에는 엄마, 김대리 같은 평범한 이름 대신 독수리 이거, 바이퍼, 바이퍼, 알파팀, 알파팀 같은 암호명들이 가득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독수리라는 이름을 눌렀다. 신호음은 2번 이상 울리지 않았다. 수화기 너머에서 낮고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연은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없도록 하지만 명확하게 한국어로 보고를 시작했다. 독수리, 여기 나이팅게일.
그녀의 입에서 나온 나이팅게일이라는 단어는 그녀의 정체에 대한 첫 번째 단서였다. 수화기 너머에서 짧은 응답이 있은 후 그녀는 말을 이었다. 휴가 임무 중 국지적 소음 발생, 교전 수칙에 따라 처리 완료, 휴가 임무, 국지적 소음, 교전 수칙. 그 단어들은 일반적인 대화에서는 결코 사용되지 않는 지극히 전문적이고 군사적인 용어들이었다. 특히 국지적 소음이라는 표현은 눈앞의 갱단 전체를 그저 사소하고 성가신 문제 정도로 치부해버리는 압도적인 자신감의 표현이었다. 현재 위치, 클럽 엘리시움, 좌표는 전송했다. 뒷정리조를 요청한다. 뒷정리조, 경찰이나 구급차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상황을 수습하고 모든 흔적을 정리하며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특별한 팀을 요청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단순한 군인이나 경찰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비공식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요원임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수화기 너머에서 몇 가지 지시가 내려오는 듯 수연은 잠시 동안 듣고만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의 변화도 없었다. 알겠다, 대기하겠다. 이상. 그녀는 군더더기 없는 마지막 말을 끝으로 통화를 종료했다. 통화 시간은 채 30초도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짧은 통화는 클럽 안의 분위기를 다시 한번 바꿔놓았다. 이전까지의 공포가 경외감 섞인 미스터리로 변해갔다. 의식이 있던 갱단원들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들은 마침내 깨달았다. 자신들이 건드린 상대는 그저 힘 좀 쓰는 관광객이 아니었다. 경찰이나 FBI 같은 존재도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거대한 조직에 속한 무언가를 건드린 것이다. 뒷정리라는 단어가 그들의 뇌리에 죽음의 선고처럼 박혔다. 수연은 다시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녀의 임무는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뒷정리 조가 도착해서 이 모든 상황을 매끄럽게 수습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창밖의 넌사인을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라스베이거스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저 공허한 빛의 나열로 보일 뿐이었다. 어쩌면 자신에게 평범한 휴가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사치였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로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일반적인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와는 미묘하게 달랐다. 더 낮고 더 위압적이며 무언가 긴급하고 중요한 상황에만 사용될 법한 비상경보 같은 울림이었다. 클럽 안의 모든 사람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입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가 부른 뒷정리 조가 도착하고 있었다. 사이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마침내 클럽 바로 앞에서 멈췄다. 하지만 요란한 경광등과 함께 도착한 것은 라스베이거스 경찰 LVPD 순찰차가 아니었다. 클럽의 통유리창 너머로 보인 것은 검은색 무광 도색을 한 창문이 짙게 선팅된 대형 SUV 세대였다. 번호판조차 없는 마치 영화에나 나올 법한 차량들이었다. 차량들이 멈추자마자 약속이라도 한 듯 문이 열리고 검은색 전술복을 입은 남자들이 신속하게 내렸다. 그들의 복장에는 경찰이나 FBI 같은 소속을 나타내는 어떤 표식도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그 어떤 공권력보다도 더 위압적이고 훈련되어 있었다. 귀에는 무선 이어피스를 꽂고 허리에는 권총을 차고 있었지만 그들의 가장 큰 무기는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철하고 전문적인 분위기 그 자체였다. 2명이 클럽 입구를 완벽하게 통제했고 나머지 대원들은 안으로 진입해 유기적인 대형을 갖추며 순식간에 현장을 장악했다. 그들은 겁에 질린 손님들을 향해 무기를 겨누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그저 조용하지만 단호한 손짓으로 사람들을 벽 쪽으로 물러나게 했을 뿐이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불필요한 감정이나 행동이 전혀 없었다. 클럽의 보안 요원들은 이들의 등장에 완전히 압도당해 어설픈 저항은커녕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고 길을 비켜주었다. 잠시 후 말끔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SUV에서 내려 클럽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전술복을 입은 대원들과는 달리 무기를 노출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가 이 팀의 지휘관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했다. 그는 날카로운 눈으로 바닥에 쓰러진 갱단원들과 주변 상황을 빠르게 훑어본 후 망설임 없이 배 앉아 있는 이수연에게로 향했다.
바닥에서 팔이 꺾인 채 신음하던 스파이크는 고통도 잊은 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돈 그 자체였다. 경찰이 아니었다. FBI도 아닌 것 같았다. 저들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저 여자는 대체 누구이기에 이런 정체불명의 무장 조직을 부를 수 있단 말인가? 정장을 입은 남자는 수연의 앞, 정중하지만 안전거리가 확보된 위치에 멈춰 섰다. 그는 위아래로 그녀를 훑어보거나 상황에 대해 질문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보이며 지극히 사무적이면서도 깊은 존중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메이저 리, I presume 리 소령님 되십니까? 그의 입에서 나온 메이저 소령라는 단어는 마치 클럽 전체에 울리는 폭탄처럼 강력했다. 스파이크의 귀에 그 단어가 박혔다. 메이저 소령 군대 계급, 그는 거리의 양아치였지만 그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그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군인 저 여자가 그것도 장교. 그는 미친 듯이 기억을 더듬었다. 바 의자에 놓여있던 여자의 작은 핸드백, 그 옆에 얼핏 보였던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던 작은 배지, 태극기, 대한민국의 국기였다.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동맹국의 군 장교, 어쩌면 특수부대, 그리고 자신은 그런 사람을 상대로 희롱하고 술잔을 빼앗고 폭행하려 했다. 스파이크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이것은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었다.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는 외교적 스캔들이었다. 그의 인생은 방금 전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 완전히 끝장나 버렸다. 수연은 남자를 향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소, 당신은 카테오 요원입니다. 국무부 소속 특별 연락 담당입니다. 그는 애매한 소속을 밝히며 자신의 신분증을 짧게 보여주었다. 소령님의 휴가에 소란이 있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카터 요원은 바닥의 갱단원들을 마치 길가의 쓰레기를 보는 듯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소령님,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됐습니다. 이 오염물들은 저희가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오염물, 처리. 그가 사용하는 단어들은 이 갱단원들을 인간으로 취급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그것은 힘을 가진 자가 힘없는 자를 다루는 냉혹하고 비정한 언어였다. 카터 요원은 손목에 찬 통신기를 향해 나지막이 말했다. 패키지는 안전하다. 정화 프로토콜 개시. LVPD는 우리가 철수할 때까지 반경 5블록 밖에서 대기시킨다. 지역 경찰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권한. 이것이 바로 그녀가 부른 뒷정리 조의 실체였다. 카터의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갱단원들에게 다가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거나 그들의 권리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대신 전문 의료팀이 들어와 그들의 부상 상태를 신속하게 확인했다. 죽지 않을 정도로, 이송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만. 그리고는 케이블 타이로 그들의 손을 결박하고 자루를 옮기듯 거칠게 일으켜 세웠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이제야 자신들이 누구를 잘못 건드렸는지, 그리고 어떤 끔찍한 미래가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클럽의 손님들과 직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들은 오늘 밤 라스베이거스의 화려한 넌사인 아래 감춰진 세상의 또 다른 이면을 목격하고 있었다. 한 명의 조용한 동양인 여성이 가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힘의 실체를. 카터 요원은 모든 상황이 통제되는 것을 확인한 후 다시 수연에게 몸을 돌렸다. 소령님, 안전한 이동 차량이 준비되었습니다. 호텔까지 저희가 호위하겠습니다. 그의 제안은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따라야 할 절차이자 그녀가 속한 세계의 규칙이었다. 그녀가 잠시나마 벗어나려 했던 바로 그 세계였다. 카터 요원의 제안에 이수연은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아직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이 없었다. 그녀의 시선은 자신의 손에 들린 물잔과 그 옆에 놓인 빈 칵테일 잔, 그리고 바닥에 자루처럼 끌려나가는 스파이크를 차례로 훑었다. 그녀의 얼굴에 아주 희미하게 스쳐 지나가는 아쉬움 같은 것이 어렸다. 잠깐! 수연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스파이크를 끌고 나가려던 전술복 요원의 우람한 팔이 그대로 멈췄다.
클럽 안의 모든 시선이 다시 그녀에게로 향했다. 카터 요원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무슨 문제라도 있으십니까? 소령님, 수연은 끌려나가는 스파이크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저 남자가 내 술값을 아직 내지 않았소. 순간 클럽 안에 얼어붙었던 공기에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몇몇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 살벌하고 위압적인 상황에서. 저 여자는 지금 고작 칵테일 한 잔 값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카타오 요원조차도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는 눈앞에 이 한국인 소령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방금 국제적인 분쟁의 씨앗이 될 뻔한 위험한 상황을 단신으로 제압했다. 그녀가 원한다면 이 클럽 전체를 폐쇄시킬 수도, 이 갱단원들을 지구 반대편의 비밀 감옥으로 보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 분위기였다. 그런데 그녀는 고작 15달러짜리 칵테일에 미련을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곧 그녀의 의도를 파악하고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의 문제였다. 작지만 완벽한 인과응보의 마무리. 카터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스파이크에게 다가갔다. 그는 허리를 숙여 공포와 고통으로 거의 실신 직전인 스파이크의 귓가에 속삭였다. 이봐, 친구. 숙녀분께서 계산서를 원하시는군. 네가 마신 블루 하와이안 한 잔, 그리고 네 무례함에 대한 값까지 톡톡히 치러야 할 거야. 그는 스파이크의 주머니를 뒤져 지갑을 꺼냈다. 그리고는 지갑에 있던 현금 전부를 꺼내 바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100달러가 훌쩍 넘는 금액이었다. 잔돈은 필요 없습니다. 카터가 바텐더에게 말했다. 이 숙녀분과 오늘 밤 불쾌한 경험을 하신 다른 손님들을 위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스파이크를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다. 아, 그리고 스파이크, 너희가 오늘 밤 얼마나 운이 없는지 알려주지. 카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너희들은 이미 몇 달 전부터 FBI의 마약 유통 및 불법 무기 거래 혐의로 감시 대상에 올라 있었다. 증거가 부족해서 손을 못 대고 있었을 뿐이지. 그런데 오늘 밤 너희들은 아주 큰 실수를 저질렀어. 너희들은 그냥 관광객을 건드린 게 아니야. 대한민국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소속의 현역 소령을. 그것도 미국 땅에서 공격했다. 이건 단순 폭행이 아니야. 동맹국 장교에 대한 테러 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어. 스파이크의 눈이 절망으로 완전히 빛을 잃었다. 707부대. 이름만 들어도 피가 얼어붙는 한국 최정계 특수부대. 그는 영화에서나 보던 존재를 현실에서, 그것도 최악의 방식으로 마주한 것이었다. 너희들은 이제 라스베이거스 경찰서 유치장으로 가지 않아 네바다 사막 한가운데 있는 연방 비밀 시설로 가게 될 거다. 변호사도. 면회도 없어. 너희들은 거기서 너희가 아는 모든 것, 너희 조직의 모든 비밀을 털어놓게 될 거야. 그리고 운이 좋다면. 남은 평생을 연방 교도소에서 보내게 되겠지. 아마 가석방은 꿈도 못 꿀 거다. 카타오의 설명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스파이크와 그의 무리들이 저지른 어리석은 행동의 대가는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단순히 잘못된 상대를 고른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 자체를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린 것이었다. 설명이 끝나자 대원들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갱단원들을 끌고 밖으로 나갔다. 그들의 비명과 저항은 검은 SUV의 두꺼운 문이 닫히는 순간 세상과 완벽하게 격리되었다. 갱단이 사라지자 클럽 안을 짓누르던 공포의 무게가 마침내 걷혔다. 사람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까 갱단에게 희롱당했던 관광객 커플이 조심스럽게 수연에게 다가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감사와 경외심이 담겨 있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남편이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정말 영웅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수연은 그들을 향해 아주 희미하게, 거의 알아차리기 힘들 정도로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것은 그녀가 오늘 밤 처음으로 보인 인간적인 감정의 표현이었다. 괜찮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대답은 군인의 그것이었다. 임무를 완수한 군인의 담담하고 겸손한 보고. 주변의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씩 다가와 그녀에게 감사를 표했다. 박수를 치는 사람도 있었다.
공포는 존경으로, 침묵은 찬사로 바뀌고 있었다. 그들은 오늘 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리고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지를 똑똑히 목격했다. 한 명의 조용한 영웅이 그들 모두를 지켜주었다. 카터 요원과 그의 팀이 사라지자 클럽 엘리시움은 기이한 평온에 휩싸였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은 마치 연기처럼 나타났다가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들은 클럽의 보안 영상 녹화 장치를 국가안보라는 명목 하에 회수해갔고 바닥에 남은 약간의 흔적들마저 말끔히 다 처리했다. 그들이 머물렀던 시간은 10분 남짓이었지만 그들이 남긴 존재감은 클럽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다. 갱단이 사라진 자리는 텅 비었고 그들이 뿜어내던 폭력적인 기운 대신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DJ는 조심스럽게 비트가 약한 라운지 음악을 틀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다시 춤을 출 생각은 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배홀로 앉아있는 이수연을 힐끔거리며 경외와 두려움이 뒤섞인 목소리로 소공어릴 뿐이었다. 마침내 클럽의 지배인인 해리슨 씨가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값비싼 이탈리아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식은 땀으로 이마가 번들거렸고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수연 앞에서 허리를 굽히며 거의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 손님? 아니, 소령님, 정말 뭐라고 사과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클럽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다니 모두 제 불찰입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황금색으로 빛나는 VIP 카드를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것은 저희 클럽의 최고 등급 카드입니다. 평생 모든 주류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부디 이것으로라도 저의 사죄를... 수연은 그의 말을 끝까지 조용히 들어주었다. 그리고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해리슨 씨,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녀는 카터 요원이 스파이크의 지갑에서 꺼내 위에 올려놓았던 돈뭉치에서 $100짜리 지폐 한 장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해리슨 씨에게 건넸다. 이걸로 제 물값과 아까 마시던 블루 하와이안 값을 계산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는 돈은 저쪽 커플에게 위로의 의미로 좋은 샴페인 한 병을 서비스해 주세요. 해리슨 씨는 돈을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라,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녀의 얼굴과 지폐를 번갈아 보았다. 그녀는 보상이나 특권을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이 어지럽힌 질서를 가장 작은 단위까지 완벽하게 원래대로 되돌려 놓고 싶을 뿐이었다. 그녀의 행동에는 어떤 사심도, 과시도 없었다. 오직 철저한 원칙만이 존재했다. 하지만 소령님, 그냥 손님으로 불러주십시오. 전 그저 휴가를 즐기러 온 평범한 관광객일 뿐입니다. 그녀의 단호하지만 부드러운 목소리에 해리슨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여 존경을 표하고는 지폐를 받아들고 바텐더에게 달려갔다. 클럽의 분위기는 조금씩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수연의 배려를 받은 관광객 커플은 멀리서 그녀를 향해 두모 감사 인사를 했고 다른 손님들도 그녀의 품격 있는 마무리에 감탄하며 조용히 박수를 보냈다. 이제 그녀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카터 요원의 팀도, 갱단도, 지배인도 모두 떠났다.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녀가 처음에 원했던 바로 그 상태였다. 그녀는 바텐더를 향해 몸을 돌렸다. 이전의 두려움 대신 완전한 존경심을 담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바텐더에게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블루 하와이안 한 잔 더 부탁합니다. 그것은 이 길고 긴 밤을 끝내는 그녀만의 의식이었다. 빼앗겼던 평화를 되찾고 망가져버린 휴가의 순간을 다시 이어붙이려는 상징적인 행위. 바텐더는 아마도 그의 경력 전체를 통틀어 가장 정성을 다해 칵테일을 만들기 시작했다. 쉐이커를 흔드는 그의 손놀림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부드럽고 진지했다. 잠시 후 아름다운 푸른빛을 띤 칵테일이 작은 우산과 체리로 장식된 채 그녀의 앞에 놓였다. 수연은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여전히 달콤한 파인애플과 코코넛 향이 입안에 퍼졌다. 처음 마셨을 때와 똑같은 맛이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다. 그녀가 원했던 평온은 돌아왔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완벽한 익명성 속의 평온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이 공간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존재가 되었다. 그녀가 잠시나마 벗어나려 했던 이수연 소령이라는 정체성은
결국 그녀 자신을 따라와 이 평범한 공간마저 특별한 의미를 지닌 장소로 바꾸어 버렸다. 그녀는 깨달았다. 군복은 벗을 수 있지만 군인이라는 정체성은 결코 벗을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은 그녀의 뼈와 살에 새겨진 각인이었다. 언제 어디서든 그녀는 상황을 분석하고 위협을 감지하며 무고한 사람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느끼는 군인이었다. 그녀가 원했던 평범한 삶과 그녀가 살아야 하는 군인의 삶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었다. 칵테일의 단맛 끝에 씁쓸한 뒷맛이 느껴졌다. 그것은 아마도 그녀가 짊어져야 할 숙명의 마실 터였다. 그녀는 조용히 잔을 내려놓고 창밖에 화려하지만 공허한 라스베이거스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휴가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몇 주 후 라스베이거스 FBI 지부 사무실의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조직돼 붉은색 줄이 그어지고 있었다. 스파이크의 얼굴 사진 위로 디아이스 멘텔디 해체됨이라는 굵은 도장이 찍혔다. 카터 요원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놈들이 아주 술술 불더군요. 한 젊은 요원이 다가와 보고했다. 스파이크와 그 일당에게서 나온 정보 덕분에 저희가 몇 년간 추적해온 네바다 남부의 마약 카르텔 핵심 조직원들을 전부 검거했습니다. 그들이 클럽에서 행패를 부린 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셈입니다. 카타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라스베이거스의 화려한 풍경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날 밤 그들이 클럽에서 마주친 것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네. 그건 필연이었지. 젊은 요원은 그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카터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이제 이 바닥 정보원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전설이 생겼다더군. 라스베이거스의 밤을 어지럽히는 자들은 조심하라고. 특히 클럽 구석에서 조용히 블루 하와이안을 마시는 동양인 여자는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고 말이야. 그녀의 코드네임은 나이팅게일. 그녀가 나타나는 곳에는 반드시 심판이 뒤따른다고들 하지. 그는 그날 밤의 사건 파일을 캐비닛에 집어넣으며 이수연이라는 이름을 조용히 되뇌었다. 그녀는 폭풍처럼 나타나 모든 것을 정리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녀는 영웅이 되기를 원치 않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도시의 어두운 뒷골목에 새로운 종류의 질서를 세운 부득이한 전설이 되어 있었다. 같은 시각, 지구 반대편 대한민국 인천의 한 특수전 훈련장에는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다. 진흙탕이 된 장애물 훈련 코스 위로 검은 군복을 입은 훈련병들이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포복하고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총성과 폭음이 그들의 한계를 더욱 몰아붙이고 있었다. 이수연은 그 모든 광경을 비를 맞으며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화려했던 검은 원피스 대신 그녀는 온통 흙탕물에 젖은 전투복을 입고 있었다. 질끈 묶었던 머리는 방탄 헬멧 아래 단정히 정돈되어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칵테일 잔 대신 차가운 금속 감촉의 K2 소총이 들려 있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피로와 권태에 차 있지 않았다. 오직 맹수와 같이 날카롭고 서늘한 지휘관의 눈빛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한 훈련병이 마지막 장애물인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진흙탕으로 떨어졌다. 그는 탈진한 듯 거친 숨을 몰아쉬며 더 이상 움직이지 못했다. 수연은 조용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거나 그를 질책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옆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나지막이 말했다. 힘든가? 응! 포기하고 싶나? 훈련병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다. 수연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정신력이 무너지면 기술은 의미 없다. 네가 가진 가장 강한 무기는 내 손에 들린 총이 아니라 네 머릿속에 있는 정신력이다. 일어서라. 너는 할 수 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신뢰와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훈련병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 속에서 그는 라스베이거스의 클럽 사람들이 보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부하를 이끄는 지휘관의 따뜻함과 강인함을 보았다. 그는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섰다. 수연은 말없이 그가 다시 벽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빗줄기가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라스베이거스의 소라는 이제 먼 꿈처럼 느껴졌다. 그것은 그녀의 삶에 있었던 짧은 외도이자 다시 한번 그녀의 숙명을 확인시켜준 사건일 뿐이었다. 그녀의 자리는 바로 여기였다.
조국의 가장 위험한 곳에서 가장 먼저 어둠 속으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는 괴물들을 훈련시키는 곳. 그녀는 고개를 들어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았다. 이것이 그녀의 현실이었고 그녀가 선택한 삶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삶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평범하지 않은 영웅. 이수연 소령의 진짜 휴가는 그렇게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